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수요일 매일경제TV 상한가 시작합니다. 오늘도 상한가는 1부와 2부 차례대로 진행이 되고요. 함께 하실 분들, 시장 정리하실 분들 함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채널과 인터넷 플랫폼 통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네이버, 유튜브, 웨이브 열려 있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이용하시면 방송을 더 즐겁게, 풍성하게, 재미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특이점 통해서 시장 전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모으던 미국의 고용지표가 다소 부진하게 발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은 좀 어려워지지 않겠나 하는 전망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였는데요. 미국 증시가 올랐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0.35% 오르면서 2,561.22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이 0.83% 오른 923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동반 3거래일 연속 상승한 우리 시장, 앞으로는 눈여겨볼 점이 어떤 것들이 남아 있을지,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하면 좋을지 오늘 첫 번째 특이점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그리고 핫했던 섹터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역시나 자율주행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가 올 연말에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다시 좀 주가가 요동치는 분위기였습니다. 관련주 가운데에서는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들도 여럿 있었고요. 또 이외 다른 종목들도 큰 폭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식을 전한 현대차, 또 현대모비스 등등은 좀 잠잠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성장이 예고된 자율주행과 관련한 투자 전략 어떻게 취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이점은 바로 로봇 관련 얘기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일정이 윤곽이 드러나면서 점점 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 관련 로봇주까지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실제로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삶에도 로봇들이 하나 둘 진입하고 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자, 로봇과 관련한 투자 전략 어떨지까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이야기 전해주실 세 분의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월수팀 한균수, 최창준, 이가람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쓱 훑어보니까 그런 얘기 떠오르더라고요. 진부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시는지 우리 최창준 매니저님도 아시죠? 뭐 최선을 끝까지 다하는 거죠. 예. 그렇죠? 저희가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또 한 50% 정도 뒤쳐졌었나요? 지난 방송 때 그랬죠. 네. 예. 엊그제요. 네. 오늘 뭐 10% 정도도 좁혔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오는 네. 거예요? 저희는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뭐 종목이 뭐 손절선을 터치했던, 올라갔던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뭐 그게 이랬으면 좋겠다. 그거는 있잖아요. 예.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내가 이런 우스갯얘기로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뭐 올림픽 대회에 나간 운동선수가 예. 내가 조금만 뭐 이길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내가 승리를 못해서 분하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내가 부족했구나. 다음에 열심히 해서 분명히 금메달 따겠다.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방송 수익률이 안 좋아가지고 예. 그렇게 많은 1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 방송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예. 바로 제가 월요일 날에는 제가 제 할도리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한 20 몇 퍼센트 땡겼어요. 예. 목표가 2개 터치하고 그래서 내일이 마지막 D-Day인데 그러니까요. 저희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냥 내일 결과에 그냥 승복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연 이제 한 1거래일 남은 이 수익률 대결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은 이제 체격이 좋으시니까 이것도 선입견일 수 있는데 정찬성 경기 보셨습니까? 제가 의외로 그런 거 잘 못 봐요. 그래요? 네. 뭐 피 흘리고 이런 거를요? 네, 피 흘리면서 서로 때리고 이런 거 있죠. 그래요? 네, 제가 폭력성이 좀 약해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피 튀기고 이런 걸 잘 못 봅니다. 예. 네, 혹시 뭐 결과나 이런 거 다 보는데 결과랑 나중에 한 인터뷰나 이런 거는 보셨습니까? 네네, 그런 거는 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뭐 3등, 4등, 5등, 6등 하려고 한 거 아니다. 1등 하려고 했는데 1등 못하니까 이제 떠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적용됩니까? 우리 상한가에도? 상한가에는 상한가는 남아 있어야죠. 떠나면 안 되죠. 떠나는 건 안 되지만. 떠나는 건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결국은 뭐 무조건 주식이라는 거는 결과론적인 게 큰 거지만은 그 거기까지 가기 위한 과정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네. 저희 또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만약에 뭐 이번 달에 결과가 좋게 안 나온다 하더라도 다음 달에 또 있기 때문에 예, 다음 달에 더 열심히 해서 아마 더 좋은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내일 결과가 상당히 궁금해지고요. 우리 황윤수 매니저님은 이제 숨 좀 돌리셨죠? 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오시는 길에 또 굉장히 또 교통 체증을 느끼면서 오셨다 그래서 컨디션 괜찮죠? 네. 예. 뭐 출발은 일찍 했는데 그 명동 근처에 지금 가스관이 파열돼가지고 그 뭐 폭발 위험이 있어서 다 일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약간 정체하는 그 구간에서 네. 주변에 외국인들이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한번 좀 둘러보셨습니까? 관광객은 출퇴근할 때 맨날 봐요. 제가 보는데 딱 어느 정도냐면 한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방송 끝나고 제가 이제 퇴근을 할 때 보면 명동 메인로드 옆을 살짝 지나가면 골목 다 보이거든요. 안에. 예. 메인로드 골목 있잖아요. 거기에 그 밤 10시 기준으로 10명이 안 됐어요. 한 5명 있나 그랬거든요. 지금은 한 1000명 이상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회복을 했고요. 명동이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리오프닝 들고 있는 게 있고 옆에서 이제 항상 퇴근할 때마다 동시간대 메인 로드를 한 번씩 보면서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도 늘고 있어요. 아니, 네. 저는요. 예. 한 15분 늦게 올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예. 저희가 여기 또 게스트를 또 특별 게스트를 특별 게스트. 저도 아까 봤습니다. 누군가 앉아 있더라고요. 임민수 아나운서를 딱 앉혀놨는데 딱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냥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실망을 했어요. 황윤수 매니저가 저 멀리서 딱 말하신 거예요. 네. 딱 등장하는데 그 제작진도 다 안도하는 게 아니고 네. 아쉬워하는 이렇게 빨리 왔어 이러더라고요. 아니 오늘 좀 늦게 오지 좀 늦게 온다고 전화했으면은 엘리베이터를 세웠어야죠. 민수 아나운서가 네. 저 엘리베이터 딱 내리자마자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뭐라 했습니다. 저는. 제가 다시 갈게요 이랬더니 빨리 하시라고 들어가서 예. 네, 다행히 안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뭐 수다 아닌 수다로 10분이 지나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점검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부터 확인해 볼까요? 제목 띄워주시죠. 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3거래일 연속 상승했고요. 뭐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자면은 기관이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계속 땡겨주고 있습니다. 8월 국내 증시 이대로 마무리될까 이렇게 잡아봤는데 8월을 한번 쭉 돌이켜보면 한 중반까지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뭐 테마 장세가 이어지긴 했지만 조금씩 올라오면서 실제로 이제 마감할 때쯤 돼서는 꽤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웃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8월을 마무리하고 9월을 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하면 좋을지 어떤 업종과 섹터를 눈여겨보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보드를 띄워주시죠. 자, 최창준 매니저님의 동그라미가 멀리서도 보이고요. 그리고 양쪽에는 꽤 많은 이야기들을 써주셨습니다. 황균수 매니저님은 해주실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재료가 많습니다. 시장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게 어제 미국에서 졸치 보고서 나왔습니다. 구인 이직 보고서 나왔는데 미국 노동시장 데이터가 안 좋습니다.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예 안 좋은 건 아니고 전보다 좀 안 좋아졌는데 중요한 건 안 좋아져야 좋아요.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왜냐면 파월 의장이 FOMC도 그렇고 잭슨 미팅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고용시장 추이를 계속 지켜보겠다. 고용시장이 너무 뜨거우면 금리 올려야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고용시장이 이제 냉각되는 지표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매크로 지표도 좋은 상태고 이번 주 금요일 또 이제 PCE 발표 있잖아요. 거기서도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트 하나 준비했는데 이번에 지금 제가 판넬에 써놓은 것처럼 인공지능, 반도체, 저출산부터 해가지고 너무 많은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하나씩 다 다루면 안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 또는 두 개를 집중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저출산 얘기를 제가 하고 나머지 다른 얘기는 다른 매니저분들께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추이입니다. 참고로 올해 이제 상반기 통계까지 나왔는데 합계 출산율이 0.7이 나왔어요. 0.7. 작년에 보이시다시피 0.78이었고요. 올해 상반기가 0.7이거든요. 전 세계 꼴찌입니다. 전 세계에서. 중요한 거는 OECD 가입 국가 통계를 보면 1 밑으로 내려간, 다시 말해서 0명대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뭐냐면 여성 한 명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균적으로 몇 명을 낳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인구가 유지되려면 제가 여잔데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랑. 그럼 결혼하고 나서 인구가 유지되려면 저랑 남편이 나중에는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못해도 2명은 낳아야 인구가 유지되죠. 저랑 이제 남편이 나중에 이제 고령으로 이제 죽고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그 2명을 이어가기 때문에 인구가 유지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중간에 사고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렇게 걸려서 평균 연령보다 좀 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못해도 한 2.3명 정도는 나와야 인구가 유지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0.8. 다시 말해서 한 명도 안 낳고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영명대가 유일하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0.7을 찍었어요. 올해 상반기에 더 내려갔습니다. 통계 집계를 1970년도부터 했는데 거의 50여 년 만에 최저치고요. 이 정도면 나라가 20, 30년 지나면 없어질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여서 이거 무조건 해결해야 되고 어제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또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를 뭐 저출산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여기에 관해서도 많은 지원을 하겠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정책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저출산 예산 막 1년에 40조 원, 50조 원 있었는데 효과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번에도 효과가 없을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꼭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2012년, 3년 넘어갈 때 1.3에서 1.19로 떨어지죠. 기본적으로 저출산 국가를 정의하는 기준이 있고요. 초저출산 국가를 정의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저출산 국가의 기준이 2.1명입니다. 우리나라 2.1명 깨진 게 40년 됐어요. 1983년에 깨졌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출산 국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 초저출산 국가의 기준이 1.3이거든요. 보시다시피 2012년 이후로 1.3이 깨지고 다시는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초저출산의 국가에 지금 진입한 지가 12년 차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출산 국가 기준이 있고 초저출산 국가 기준이 있고 뭐 다음 기준이 또 있냐? 없어요. 대한민국이 글로벌 전 세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을 형용할 수 있는 단어가 없고요. 이제 미국에 있는 유명한 학자들이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보고 이거 숫자 잘못된 거 아니냐고 다 물어봅니다. 이거 오타 있는 거 아니냐고. 이런 나라가 어딨냐고.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요. OECD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너무 낮은 편이라서 참고로 OECD 평균이 1.58명입니다. 평균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출산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냥 혼자 3입니다. 3.0. 참고로 이스라엘이 저렇게 높은 이유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이스라엘이 대표적인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유대교 안에서 여자가 자녀를 낳지 않은 건 종교적으로 뭔가 죄를 짓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분위기 자체가 여자가 애를 한 명밖에 안 낳거나 안 낳으면은 너 왜 안 낳냐고 주변에서 물어보는데 애를 내가 왜 안 낳는지를 해명해야 된대요. 나라 분위기 자체가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저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제 의무로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근데 여자 애 낳으면은 군대 빼주거든요. 그런 역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진짜 이거 나라가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을 써도 좋으니까 꼭 출산율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요. 출산율이 안 올라오면 인구가 이제 계속해서 줄 거고 그 줄어든 인구를 커버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노동자가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나중에 점점 더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도 단일민족 국가였는데 나중에 아이덴티티가 좀 이제 애매해지는 그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주식을 떠나서 이런 게 꼭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거 관련해서 움직이는 게 어제 국무회의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저출산 예산 확대하겠다고. 그러면서 움직인 게 꿈비,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뭐 쌈지 있죠. SAMG 엔터 뭐 이런 애들이 어제부터 급등 나오고 오늘도 시세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저출산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 봐도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 파트에서 얘기가 뭐 당분간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건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6개월째 주가가 답이 없었습니다. 가격 메리트도 많이 생겼고요. 근데 그렇다고 얘네가 밸류에이션이 싼 애들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뭐 PER이 몇 배고 막 너무 싸네요.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애들은 아니고 대부분 테마 색깔이 짙은 애들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더하면 제로 투 세븐 정도 이 정도 종목들이 있습니다. 다 테마주고요. 실적 보고할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긴 애매하고 모멘텀으로 저출산 얘기가 당분간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한 중국인 통계가 또 이제 나왔는데 이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게 2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작년 7월 지난달 7월이 22만 명이고요.
작년 7월 딱 1년 전이 17,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3배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직도 늘어날 룸이 넓은 게 지금 일본이나 일부 다른 국가들은 리오프닝이 빨리 풀렸고 단체 관광이 원래 제재도 없었기 때문에 명동 가보면 딱 이런 느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예전에 2014, 15년 그때가 완전 레전드 피크였거든요. 사드 보복 터지기 전에 대한민국 와가지고 중국인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메이드 인 코리아 붙어 있으면 그냥 싹 쓸어가 버리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동대문 아니면 명동 같은 데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국말이 안 들립니다. 가면은 밤 10시, 12시에 가도 중국인 바글바글하고요. 밖에 나와 있는 노점상들 뭐 사람 많으니까 계속 음식 같은 거 팔고 있고요. 동대문에 뭐 유명한 거 많잖아요, 노점상. 그리고 거기 가면은 물건을 파시는 또는 음식을 파는 노점상 아줌마도 중국말을 해요. 그리고 거기 지나다니면 한국말이 아예 안 들리고, 매장에 들어가면 매장 점원도 중국인, 매장 사장도 중국인, 사러 온 보따리상도 중국인. 그냥 사실상 한국 아닌 느낌이 있었고, 명동도 그랬습니다. 명동도 뭐 네이처 리퍼블릭 가면은 직원이 다 중국인이에요. 막 그랬었는데, 지금 명동 걸어보시면 딱 어떠냐면 전 세계 5만 언어가 다 들립니다. 무슨 저 뭐 포르투갈어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중국어는 당연히 있고요. 뭐 일본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그 언어들이 많이 들리는데, 중요한 건 그 중에 중국어가 별로 안 들려요. 그러니까 중국인이 오긴 왔는데 생각보다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중국인 회복될 수 있는 룸이 넓은 거고요. 중국인이 이제 제주, 항구, 제가 이거 계속 얘기하지만 제주도로 이제 여행 가는 사람들은 크루즈 타고 가는 경우가 많고요. 중국인이 한국에 들어올 때 크루즈 막 500명, 1000명 이상 태워가지고 대량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경우에는 인천항으로 많이 들어오고요. 제주도에는 제주항, 강정항 크게 보면 3개 정도로 이제 많이 들어옵니다.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따리상이 많고요. 제주도로 들어온 사람들은 카지노 또는 면세점 가려고 온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결이 달라요. 근데 제주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사실상 올인, 속된 말로 그냥 몰빵 한 회사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잘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반대로 볼 수 있는 회사기도 한데, 오늘입니다. 8월 30일. 오늘부터 첫 번째 중국 단체 관광 페리선이, 그러니까 페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보니까 이게 페리선이 그 규모마다 다르잖아요. 500명 태우고 1000명 태우고 이렇게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1500명 이상씩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한 대당. 물론 500명 이제 좀 적은 것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평균적으로 1000명이 넘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로 제주항 입항 시작했고요. 내년 8월까지, 지금 8월이잖아요. 향후 1년 단체 관광 페리선 풀부킹 완료돼 있고요. 중요한 건 중국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우리나라보다 반발이 훨씬 더 심한 상태인데, 중국 여행사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여행사들이 일본으로 가는 단체 관광 패키지 여행 판매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거를 푸시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뭐 우리 일본 가려고 예약한 사람한테 전화, 아우 죄송한데 우리 일본 거 이제 안 팔아요. 그러니까 국내 여행 알아서 돌아다니세요. 이러진 않거든요. 전화해가지고 그 옆 나라 한국 어떠세요? 라고 실제로 물어보고 있고, 한국 패키지 여행이 반사수혜로 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말만 딱 한마디만 하면, 이게 짧은 뭐 예를 들어 테마라든지 아니면 짧게 가는 이제 그 뭐 우리 집 앞에 있는 냇가 같은 개념이 아니라 뭐 바다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강 정도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단기 재료가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저출산과 또 리오프닝과 관련한 이야기들 쭉 전해주셨습니다.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최창준 매니저님은 앞서서 멀리서도 보였죠? 동그라미 하나를, O를 하나 딱 그려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저게 태양일 수도 있고요. 저게 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예. 낮에는 태양, 밤에는 달. 지금 세계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모든 증권사, 미국의 증권사들이 가장 많이 목표가를 올린 그런 매수 추천 의견을 내는 그 기업이 뭐 어딜까요? 이응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요.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예. 너무 쉽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렵게 투자할 게 없는데 되게 어렵게도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니, 태양이 있으면 태양이고 달이 있으면 달이지, 그거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우주상에서, 대한민국에서 봤을 적에 어디 가도 태양은 있고 어디 가는 달은 있는데, 그렇게 쉬운 투자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그런 증권사들, 미국의 증권사들이 지금 주가가 487불인데, 예. 엘라자루 어드바이저라는 증권사에서는 무려 목표 주가를 1,606불로 올렸어요. 1600이요? 네. 그러면 현재 주가에서 3배가 넘는 거예요. 제가 800까지 업데이트가 됐었는데 미국만 1600이요. 네? 1,606불이면은
4조 달러예요. 4조 달러. 예. 근데 애플이 2.7조 달러래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애플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애플도 10배. 올라가겠지만은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좀 뭐 너무하다. 너무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면은 그 밑에 노잼물렛이라는 그런 그 증권사에서는 며칠 전에 800불로 목표 주가 올렸다가 예. 바로 1100불로 올려버렸어요. 그럼 현재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 100% 이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번스타인이 675불, 바클레인이 650불, BOA가 650불, CT가 630불, 모건이 630불. 올해 그 현재 상태로 봤을 적에 올해 그 엔비디아의 그런 예상 실적 기준으로 했을 적에 포드 PR이 한 28배에서 30배 정도 됩니다. 근데 엔비디아에서 CEO가 뭐라 그랬냐면은 올해 매출액보다 내년에 최소한 2배에서 4배까지 본다. 그러면 매출액이 2배에서 4배까지 늘어난다고, 최소한 2배, 최소한 4배. 그러면은 최소한 2배가 내년에 매출이 늘어난다 그러면 PR이 몇 배가 떨어지냐면은 지금 현재 28배에서 30배니까 14배에서 뭐 15배 정도 수준이 되는 거고, 만약에 올해보다 매출이 3배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PR이 몇 배냐면은 지금 뭐 9배, 10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저평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서 딱 2개 종목이 땡겨버렸어요. 첫 번째 테슬라가 슈퍼컴퓨터 만들었는데 거기에 엔비디아의 그런 GPU가 10,000개가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나면서 테슬라가 7% 올라갔고, 테슬라도 이제 인공지능 하나? 뭐 자동차에다가도 접목시키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한 4% 뜨면서 그 다음에 애플 따라가고 AMD 따라가고 다 따라간 거예요. 답이 나와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대한민국에 포스코 퓨처엠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하고 올라갈 적에 저렇게 비싼데 몇 배가 올라갔습니까? 에코프로 기준으로 따지면은요,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하고 분할 상장되기 전에 시가총액이 얼마였냐면은 한 1조 5천억이었었어요. 5년 전, 6년 전에. 지금 얼마나면 합하게 되면 64조 원, 65조 원 정도 돼요.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몇 배가 올랐냐? 50배가 올라간 거예요. 한 40배 정도 올라간 거예요. 40배 정도. 1억 투자했으면 40억. 1,000만 원 투자했으면 4억. 예. 로또 맞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딱 뜨면서 뭐가 떴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맨날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거를 계속 노래 부르고 있어요.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공개방송, 유튜브 맨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ISC 아실 거 아니에요. 이 방송에서 뭐 몇 년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한미반도체, 최근에 HBM 반도체 관련돼서 핫하면서 최근에 떠오르는 그런 종목이 주도주가 됐고, 이스페타시스 이 방송에서 4,000원, 6,000원대부터 계속 몇 년 동안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얼마예요? 33,000원, 34,000원대예요. 예. 그럼 몇 배 올랐는지 알아요? 5배, 6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STI 제가 월요일날 추천해가지고 바로 목표가 터치하고, 이오테크닉스, 그 다음에 에로티 베큐um, 실적 되게 좋고, 항균수 매니저가 너무 좋아하는 종목. 약간 에로티 하긴 한데, 에로티 베큐um. 한 말씀 하시죠? 할 말 없습니다. 안 받아주네요. 에로티 베큐um. 그 다음에 TFE. TFE는 소켓을 만드는데, ISC는 이제 지금 SK 하이닉스 향하고 또 엔비디아 향하고 나가는데, TFE는 삼성 향으로 많이 나갈 거라고 해서 오늘 토지 같은 것도 샀더라고요. 그 인텍플러스 검사 장비 쪽에서 최고고요. 그 다음에 칩셋미디어는 MPU라 그래가지고 CPU가 있고, 그 다음에 GPU가 있고, 그 다음에 MPU 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칩셋미디어고, 마지막이 엔비디아요. 오늘 주가 이 종목들이 다 보시면 아마 다 검색을 해보세요. 어떤지. 끄떡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세계 빅테크가 다 AI를 하는데 AI를 안 하나? 뭐 메타버스하고 비교를 하나? 애플도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한다.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그리고 중국 기업들 다 하잖아요. 예. 오늘 마음 AI가 어제 상한가 치고 오늘 올라가지고 그냥 뭐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봤자 시가총액 2천 몇백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플리토가 1,600억, 셀바스 AI 6,400억, 소이투룩스 4,600억, 코난 테크놀로지 4,300억, 그리고 의료용 AI 관련돼서 누닛이 2조 1,000억 원인데 대표이사가 유상닌자하고 무상닌자들 같이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2030년도까지 매출 10조 원의 영업이익 5조인가요? 3조인가 5조 얘기 있었어요. 5조요. 난 진짜. 아니, 진짜 그때 가봐야지 알겠지만은. 예. 그다음에 뷰노가 또 최근에 또 주목받으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AI가 단순하게 지금 이게 테마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별로 높지가 않고요. 여기에서 두 개 종목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가 마음 AI인데 올해 3분기나 내년 올해 3분기나 4분기부터 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기업 탐방을 다녀왔고요. 플리토 같은 경우도 아마 미국의 고객사를 갖고 있는데 이 비밀 유지가 걸려가지고 아무 얘기를 안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직접 납품을 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아마존. 아마존에 직접 납품한 회사가 플리토입니다. 오. 그리고 제가 9월 7일 날 소이투룩스 또 코엑스에서 하는 행사에 갔다 올 거고요. 셀바스 AI 유일하게 흑자나는 기업이고 누닛이 2조 원인데 나머지 애들이 뭐 몇천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 제가 말씀해 주신다 그랬는데 다 네. 짚어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예. 제가 AI 종목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두 개를 얘기한다면은 예. 마음 AI하고요. 플리토하고 예, 보시면 됩니다. 또 더 말씀하시려고 그랬죠. 어? 아니요. 여기서 제가 매수하시라 그러면 안 되고요. 그냥 그쵸, 예, 참고만 예. 하시고요. 눈여겨봐라. 참고만 하시고 제가 다른 거 몰라도요. 저는 좀 끈질깁니다. 끝까지 갑니다. 예. 제가 아직까지도 2차 전지 좋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5년, 6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2차 전지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AI 좋다고 얘기한 지가 지금 몇 개월 안 됐어요. 한 3개월 됐나요? 근데 마음 AI가 안 올라가가지고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에 시원하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냥. 그래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올라간 게 없다니까요. 올라간 게 없다, 지금까지. 아니 왜냐면은 이 기업들이 공모하고 나서 몇 년 동안에 거의 뭐 그냥 빠져 있었어요. 그랬다가 올 초부터 AI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지금 옥석 가리기를 하는 상태고 제가 마음 AI하고 플리토는 탐방을 갔다 왔고 소이투룩스는 이제 9월 7일에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갔다 올 목요일인 거고. 것 같아요. 그리고 누닛은 제가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뭐 매출 10조에 영업이익 5조라고 5조. 그러는데 제가 떨려서 못 가겠습니다. 그거는요. 그건 뭐 현실성이 있을까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현실성이 있을까요? 봐야겠죠, 그것도. 항상 목표는 높게. 아니 예스면 예스 노면 노라고 하셔야죠. 꿈이 너무 대단하셔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면서 2030년도면 아직 7년 정도 남았는데 매출 10조에 영업이익 5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다. 뭐 안 된다 그러면 또 제가 욕을 먹을 테니까 예.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분명히 얘기할게요. 지금 반도체가요.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진짜로요. 만약에 지수가 뜨고 시장이 뜨면은 먼저 반도체부터 떠요. 한 10개 종목이 다 같이 빵 올라가요. 시장이 빠져도 그냥 박스권 하단부에 딱 내려와서 지지받고 있고 또 빵 올라가고 딱 지지받고 그러다가 팍 3분기부터 좀 어느 정도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4분기부터는 더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내년 1분기 되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때는 이제 또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되는 거죠. 뭐.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쟤는 왜 맨날 반도체만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에코프로만 얘기하지? 근데 에코프로 안 빠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최창준 매니저의 전망대로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신중히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가람 매니저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죠. 화이트보드에는 이렇게 써 있네요. 자, 밴드도 어느 정도 설정이 돼 있고 오늘 왜 고해 안 하셨습니까?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자, 9월 고까지 적어주셨어요.
네, 이거는 뭐 지수 관련해서는 간략하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수는 제가 이거 언제죠? 제 8월 초부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8월 초에 요날입니다. 요날 나와가지고 저는 인버스를 들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부터 지수가 빠지게 되면은 외국인 포지션상 2480 올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정확하게 맞습니다. 원더하면 저는 요 자리에서 인버스 다 팔았다라고 설명드렸고 실제 네이버 밴드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요날 다 팠다라는 거는 제가 인증들까지 다 올려놨습니다. 예. 그런 다음부터 지수가 올라가는데 제가 이때부터 항상 강조했던 게 외국인 포지션 상황에서 봤을 때 2580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요거 단수면 넘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딱 고가 자리가 2580이었어요. 예. 그 근처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거래 대금도 많이 줄거든요. 코스피 쪽은 거의 매수가 없습니다. 거의 코스닥으로 돌고 있는 건데 그 이유가 이번 주에 지표가 너무 많다는 게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오늘 같은 어저께는 조이트 보고서였는데 원래는 사실 조이트 보고서는 그냥 무시하는 지표인데 지금 시장 자체가 매크로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조이트 보고서 반응을 보여준 것 같고 예. 이제 오늘 이따 저희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ADP 민간 고용 이제 거의 방송 끝 말미에 나올 것 같은데 ADP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일 같은 경우는 PCE 물가 지표가 있고 금요일날 같은 경우 고용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금 지표의 발표에 따라서 갑자기 환율이 튀기도 하고 금리가 튀기도 했다가 갑자기 또 금리가 내려가기도 하고 어저께는 조이트가 둔화되니까 11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내려가지고 올해 동결 가능성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가 많은 장세에 있다 보니까 지금은 큰 자금들이 들어가기 좀 어려웠기 때문에 코스닥 안에서 중소형 종목이 돌고 있는 종목 장세예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부터 해서 대기업들이 못 가는 거고 예. 테마 종목들 위주로 가벼운 종목들이 들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좀 드리자면 뭐 그동안 앞서서 뭐 인공지능하고 여러 가지 코멘트를 들었기 때문에 약간 좀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대안주가 될 수 있는 것들 약간 뭐 큰 재미는 안 나올 수가 있겠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종목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예. 업종으로 봤을 때는 이제 리오프닝이 한 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리오프닝 종목이 많이 올라갔지만은 오늘 골든 지금 오늘 지금 위에서 올라갔던 종목들 안에서 보게 되면 글로벌 텍스프리가 오늘도 올라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간 상승, 그러니까 이간 매출액이 하루에 지금 한 2억 원 정도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억 정도 찍히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상태에 있어서 오늘 같은 날도 굉장히 세게 올라갔는데 이야. 그 일을 보게 되면은 데이터 먼저 또 보여드리게 되면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이거는 리오프닝을 대응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오늘 뜬 건데 7월 달에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7월 달에 한국에 들어온 게 100만 명이 넘어갔어요. 이게 지금 전월 대비 7% 이상 뜬 겁니다. 근데 이게 8월 달 게 아니고 7월 달 거예요. 그러면 8월 달에 더 많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 일단은 중국만 보게 되면 중국인들이 입장했던 게 지금 7월 달만 22만 명인데 이게 전월 대비 30%가 올라간 겁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고 여기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게 일본하고 중국인데요. 예. 최근에는 일본인들 입국자가 더 많았습니다. 형광색깔 같은 게 일본인 거고 보라색깔 중국인데 이전에 2019년도 보게 되면은 중국인의 월등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일본인 먼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데가 명동이에요. 그 전 항상 퇴근길에 걸어가기 때문에 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듣거든요. 연초와 봄까지 여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어가 엄청 많이 들렸고 일본인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어가 굉장히 많이 들리기 시작을 하고 있고 일본어가 좀 줄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7월달 데이터부터 중국이랑 일본이 달라집니다. 이제 일본보다 중국인 입국자 수가 더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근데 이전하고 비교해봤을 때 아직도 제법밖에 못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8월달 데이터를 보게 돼도 지금 여기 19년 대비 봤을 때 지금 19년도 대비 봤을 때 아직도 43%밖에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 7월 달 건데 7월 달 거 빼고 8월 달 거만 보더라도 8월 달에 지금 현재 16일인데 아직 지금 그 뒤가 집계가 안 됐는데 16일까지가 14만 명이었어요. 그러면은 이번 달에 잘하면 중국인 입국이 30만 명까지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이제 면세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전에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와 들어오지 않았을 때 차이입니다. 이전에 여기 빨간 색깔가 이제
검은 색깔인데 검은 색깔 안 보실 것 같고 여기 보게 되면 낮은 숫자에 있는 것도 여기 위에 있는 게 중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면세점 매출액의 증가세인 건데 아직도 여기 절반까지 못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지금 면세 자체가 회복될 수 있는 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도 글로벌 데스프리가 올라갔는데 요건 이제 사업 면세 자체가 언제 커지다 보니까 올라간 거고 이거 말고 이제 단체 관광객이 오게 되면 그럼 뭘 할까를 봐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중국의 여행 사이트를 들어가 보게 되면요. 지금 이렇게 지금 한국의 일정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가게 되면은 중국인들이 뭘 하느냐. 예. 지금 여기 일정 상황 봤을 때 한국에 가게 됐을 때 유박 5일 동안 뭘 할 것이냐 이런 거 봤을 때 요거는 서울에서만 보냈을 때 서울에서 뭘 하느냐인 건데 중간에 뭐가 껴 있냐면요. 이게 껴있는데 얘가 뭐냐면 신라면세점입니다. 아하. 지금 마지막 일정에는 신라면세점이 있고 그 다음에 B라인대에서는 더현대,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백화점 방문했다가 마지막 일정은 신라면세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인들이 단체 관광 오게 되면 신라면세점을 굉장히 많이 가는 게 상품에 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라면세점 자체가 외국인 단체 관광객에 굉장히 큰 호재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결국은 리오프닝 안에서 뭔가 어떤 큰 점으로 본다면 지금 글로벌 데스프리도 올라가지고 그다음에 제주도에 대한 관광객 자체가 증가되고 있다 보니까 롯데 관광도 굉장히 완전 올라가 줬는데 예. 지금 뭐 파라다이스나 아니면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정고점 찍어놓고 다 밀려 내려가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라도 오늘과 내일 이번 주 지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라도 미국의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그러니까 지표에 따라서 증시가 밀린다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중국발 이슈 받으면서 한 번씩 더 올라갈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아하. 9월 달에 뭐가 있냐면 중국에서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그다음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고위급 관료들의 회의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되면서 9월 달 말에는 중국의 명절과 10월 달 국경절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뭔가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증시가 약해졌다 싶을 때는 무조건 리오프닝 쪽으로 갈아타시면 여기서 단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단체 관광 허용이 된 게 발표가 된 게 8월 10일이었으니까요. 지금 앞서서 보여주셨던 그런 뭐 입국 통계 그런 것들은 다 반영이 안 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안 됐는데도 점점 증가하고 있었던 중국인 관광객이 이 발표 이후에 단체 관광객이 늘면서 얼마나 더 탄력을 받을지 앞으로 나올 지표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대한 투자 전략은 이가람 매니저가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띄워주시죠. 자, 간만에 또다시 들려온 이야기입니다. 자율주행. 현대차에서 이제 레벨 3입니다. 레벨 3가 어떤 단계인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들어보시고요. 레벨 3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오늘 자율주행이 꽤 많은 관심을 받고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뭐 시속 60이었는데 이제는 시속 80까지. 좀 업그레이드 됐다. 세계 최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자율주행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었지? 조금 잊으셨던 분들도 오늘 아마 많이 검색을 해보셨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앞으로 더 이어서 갈지 어떤 종목은 다시 또 떨어질지 관심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투자 전략 그리고 관련 종목들 어떤 것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우리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세 분의 이야기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은 고민을 해주고 계시고요. 한균수 매니저님 먼저 들어보죠. 자,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한 방짜리가 아니다. X가 써 있어요. 한 방짜리 아닙니다. 몇 달 만에 오늘 올라오긴 했는데 종목들을 먼저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시총 작은 애들로 치면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닉스 뭐 이런 애들이고요. 여기다 시총이 제법 있으면서 올라온 애들을 보면 오트렉스라든지 아니면 슈어소프트 뭐 이런 애들. 근데 차트 보면 보이시겠지만 아까 전에 본 저출산 관련주처럼 한 4, 5개월 주무시다가 이제 막 올라오는 오늘 천양봉입니다. 저출산도 앞으로 얘기가 계속 나오긴 할 텐데 저는 자율주행이 훨씬 더 셀 거라고 일단 봅니다. 제로라고 하면 미국 빅테크들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회사들까지 전부 자율주행 완성차 만드는 회사, 다시 말해서 포드나 제너럴모터스, 현대기아차처럼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사업 다 하고 있죠. 결국 나중에는 자율주행 차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할 거냐 아니면 뭘 팔아먹을 거냐 이게 또 중요해지기 때문에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다 한다고 볼 수 있고, 중요한 재료는 현대차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시속 80km까지 뭐 손 떼고 자율주행으로 이제 구현해서 달릴 수 있는 뭐 차를 상용화를 시키겠다. 올해 가기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레벨 3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기본적으로. 레벨 0은 그냥 무자율주행이죠. 그냥 일반 차 얘기하는 거고요. 레벨 1은 운전자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차간거리 이제 뭐 그 요새 나온 차 보면은 앞차랑 차간거리 계산해서 앞차가 브레이크 밟으면 뒤에도 밟아주고 뭐 그런 정도 기능이 있잖아요. 레벨 1에서 한 이 정도인 거고요.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부분 자동화인데 이제 운전 주시가 항상 필수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운전자가 앉아서 전면 주시를 당연히 해야죠.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부분 자동화는 자동화가 특정 구간에서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레벨 2가 딱 어느 정도 레벨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새 나오는 지난 한 2, 3년 사이에 출시된 차들 보면 차간거리 계산하는 거, 앞차 브레이크 밟으면 하는 거 뭐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차선 유지 장치까지 달려있는 게 레벨 2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핸들을 딱 놓고 있어도 앞차 잡아서 따라가면서 앞차가 이제 코너를 돈다. 그러면 그 차선 인식해가지고 코너 따라서 핸들이 지 혼자 돌리잖아요. 그게 이제 레벨 2 정도인 거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핸들을 오래 떼고 있으면 뚜뚜뚜뚜 하면서 핸들에 손 올리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레벨 2에서 2.5 정도인 거고요. 이번 현대차에서 얘기한 레벨 3가 이제 조건부 자동화입니다. 조건부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앉아 있고 그리고 핸들도 웬만한 구간에서는 특정 구간에서는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레벨 2에서 3 넘어갈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모든 구간은 아니고요. 정해진 구간에서 운전자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정말. 예를 들어서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핸들 딱 놓고 있으면 지가 뭐 차선 같은 거 잡고 있다가도 핸들 빨리 잡으세요. 너무 오래 놓고 있으면 경고등이 뜨잖아요. 레벨 3는 아예 잡을 필요가 없고요. 엑셀이나 브레이크에 내 발 아예 갖다 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 대신 조건은 특정 구간에서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현대차에서 나온 레벨 3 얘기하는 게 전국 모든 고속도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뭐 경부선이든 영동고속도로든. 고속도로는 어차피 얘가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특정 구간, 전체 고속도로. 그럼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고속도로 밖으로 나가면 네가 직접 운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레벨 3인 거죠. 그래서 특정 구간에서는 운전자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레벨 3고요. 레벨 4는 이제 고도 자동화입니다. 레벨 4부터는 이제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는 있어요. 레벨 4도 이제 자율주행인데 사람이 필요하긴 합니다. 운전자가 있기는 해야 돼요. 근데 하는 게 없어요. 그게 레벨 4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운전석이 있고요. 운전석에 운전자가 앉아 있어야 되고요. 레벨 4까지는. 근데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아주 특수한 상황이 있죠. 아주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막 차가 이제 차선 아예 못 잡아요. 그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운전자가 하는 게 없습니다. 레벨 4는. 현재까지 상용화가 된 거는 레벨 3까지 됐고요. 레벨 3까지 한 회사도 손에 꼽아요. 근데 현대차가 이번에 시속 80km까지 달릴 수 있는 레벨 3를 연내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태인 거고, 벤츠가 레벨 3 상용화를 제일 먼저 한 회사거든요. 벤츠가 60km 정도까지밖에 안 되고 걔도 특정 구간에서밖에 안 됩니다. 지금 기술로는 최신 기술 레벨 3 상용화된 거. 그 레벨 4부터는 운전자가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 레벨 5는 운전석이 필요가 없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레벨 4랑 5의 차이는 둘 다 운전자가 하는 건 거의 없지만 레벨 4는 운전자가 있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벨 5는 운전자가 없어도 되는 거. 레벨 4, 5까지 가려면 정말 오래 걸릴 거고요. 이제 지금 막 얘기 나오는 게 레벨 3. 현대차가 시속 80km까지 하겠다는 게 세계 최고입니다. 왜냐? 벤츠가 리밋이 60km예요. 그래서 안전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요.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종목들이 뭐 쏴서 붙이기 시작했는데 한 방짜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자율주행이라는 테마 자체가 시간이 언제가 됐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이제 없는 얘기고요. 자율주행 기술이 뭐 하드웨어 기반으로나 소프트웨어 뭐 그거 같은 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자율주행 기술이 지금도 태동기이긴 한데 처음 완전 초기에는 말들이 많았던 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사람의 눈의 역할하는 그 하드웨어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라이더라든지 레이더 같은 게 차의 하드웨어로 달린단 말이죠. 그 중에 가장 비싼 건 라이다입니다. 카메라랑 레이더는 안 비싼데 라이다가 비싸요. 근데 중요한 건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려면 라이다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게 학계 전문가와 교수들의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라이다 하드웨어가 없으면 자율주행 구현이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난 라이더 안 쓰고 하는 거 내가 보여줄게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특히 그때 석학이었던 학자들이 일론 머스크는 허언증 환자다라고 했습니다. 라이다 없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저게. 근데 테슬라에는 라이다가 지금 달려 있을까요? 안 달려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 달 예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자율주행 시스템 중에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근데 테슬라는 라이다를 안 써요. 대단하죠? 그래서 어떻게 가능했냐면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라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전방에 있는 사물을 인식하거나 차선을 인식하거나 강아지 튀어나오는 거, 사람 튀어나오는 거 그거 다 인식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라이다거든요. 저게 라이다가 탑재돼 있어가지고 지금 사물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우측에. 저게 라이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라이다 필요 없어. 라이다가 없어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는 거냐면 카메라랑 레이더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학습으로 커버를 하는 겁니다. 통계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갈 때는 사람들이 보통 초등학생 하교 시간이니까 초등학생이 많더라. 그러면 사물이 막 1m에서 1m 초반 되는 건 다 초등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확도가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자기가 식별하는 겁니다. 하드웨어는 싼 걸 쓰되 소프트웨어를 미친 듯이 끌어올려서 저거를 카바를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는 앞으로도 라이다를 안 쓸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래만 말씀드린 거고 미국에서 라이다 관련주가 나쁜 의미로 날아갔어요. 다 깨졌습니다. 테슬라가 실제로 라이다 없이 구현시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다 소프트웨어 기반이고요. 하드웨어가 중요하다기보다 코딩이 중요하다. 요새 나오는 차들 보면 다 뭐 엔진 결함이나 그런 거 다 하드웨어 결함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결함이잖아요. 소프트웨어 코딩이 제가 종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종목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정리 부탁드립니다. 잘 보세요. 자동차에 요새 결함이 있으면 대부분 소프트웨어 결함이거든요. 하드웨어, 엔진에 이런 데 문제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연산하는 그 코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코딩이 보통 제가 보니까 자율주행차 코딩할 때 10억 줄 이상 들어간대요, 코딩이. 근데 거기에서 특정 코딩이 꼬여버리면 그거 원인을 못 찾는답니다. 너무 많아서 개발자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걸 찾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예전에 벤츠 S 클래스가 페이스리프트로 처음 나왔을 때 어떤 하자가 있었냐면 트렁크가 열리면 안 닫혀요. 아무리 눌러도 안 닫혀요. 그 차를 못 타요. 트렁크 연체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중요한 건 벤츠 서비스 센터가 못 고칩니다. 진짜 못 고쳤어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결함인데 어디 갖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한참 걸렸거든요. 그 소프트웨어 결함 모니터링하는 회사가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네,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드웨어나 테마로 묶여있는 게 인포뱅크,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다카 인포테인먼트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도 코딩하는 애들이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눈여겨볼 만한 종목까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우리 최창조 매니저님도 종목명을 적어주셨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한번 보시죠. 모트렉스 칩셋 미디어.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주행은 좀 먼 시대라고 봐요. 그래요? 좀 약간 멀다고 했죠. 저 자동차 매니아거든요. 예. 이번에 나온 벤츠 신차는 다 꽝입니다. 에라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아직까지 못 잡은 것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새로운 종목을 찾기보다는 좀 기존에 상장한 지 좀 됐으면서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되는 회사, 그런 회사 플러스 자율주행, 이거는 예스예요.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올라오긴 하는데 예. 저는 그게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도 초전도체보다 양자보다는 낫죠. 실체는 있으니까. 그렇죠. 실체는 있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옥석을 찾아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모트렉스라는 기업은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실적도 괜찮았어요. 2분기도 괜찮고 연간으로 봐도 괜찮고요. 그리고 올해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포드 PI도 뭐 10배 이하고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주가도 많이 빠져서 부담은 없고요. 그 다음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게 이미지 관련돼 가지고 영상 관련돼서도 굉장히 기술력이 좋고, 그리고 반도체 설계 자산 관련돼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MPU라는 것도 올해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아마 생산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 고객들한테 납품을 하게 되면은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그냥 편안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현대차에서 만약에 자율주행이 지금 올해까지 된다? 저는 못 한다고 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현대차도 또 여러 경로로 해가지고 또 리서치를 해보니까 예.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원래 그 신차 G90 같은 데다가 자율주행을 접목시키려고 했는데 못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미뤄진 거예요 지금. 올해 뭐 연말이나 이렇게 미뤄졌는데 올해 연말까지도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냥 뭡니까? 이건 여담이긴 한데 예. 현대차의 그런 인건비, 임금 자체가 예. 지금 정체가 돼 있어요. 뭐 대규모 이익이 난다 그래도 직원들의 월급이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과거에 굉장히 임금이 많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임금이 크게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지 않을까. 직원들이 사기가 죽었어요. 기아차하고 현대차하고 똑같은 계열이긴 하지만은 기아차 그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는 탐방도 다니잖아요. 예, 그리고 예. 또 뭐 여러 경로로 해서 다니는데 보면은 혁신 자체가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좀 더 디자인이라든지 자동차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혁신이 더 있는 것 같고, 현대차는 조금 약간 좀 사기가 좀 꺾여 있지 않나 이렇게 봤을 적에 조심스럽게 제가 뭐 이거는 뭐 틀릴 수도 있지만은 예. 올해 말까지 현대차가 지금 공언한 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잘 올랐었고 실적도 뒷받침이 되는 두 가지 종목을 눈여겨보자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역시나 종목명이고요. 넥스트칩에서 별표가 이동을 하는데 텔레칩스가 아주 강조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9월 또 고. 9월 고. 네, 9월 또 고입니다. 자율주행 하게 되면요. 차량용 반도체가 없이는 자율주행이 불가능합니다. 자율주행을 하던 뭘 하던 차량용 반도체는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상한가 포트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넥스트 칩이었습니다. 차트 보여드리게 되면 넥스트 칩이 그동안 멈춰 있다가 이제 오늘 엄청난 급등세를 또 보여주면서 목표가 달성이 됐는데 이것도 자율주행 테마가 같이 붙이면서 올라간 거고요. 지금 당장보다도 이것도 25년도부터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컨셉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올라간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규 접근보다는 관리 종목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칩판에 적어놓은 거는 넥스트 칩의 다음에 봐야 될 거는 텔레칩스다라고 적어놓은 건데요. 예. 그 이유가 이 종목에 지금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거든요.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고 최근에 사모펀드의 사채가 나오고 있는 거를 기관들이 받아가면서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데 자사주가 한 20억 신청했는데 지금 남은 게 8억 정도 남았어요. 근데 하루에 한 4억 정도씩 하니까 앞으로 한 2거래 남았다. 근데 주가가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는 보통 주가가 저가에 있을 때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종목 차트 보여드리면 주가가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 상태, 이 자리에서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지금 뭔가 싸다라는 거거든요. 뭔가 나올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주가 방어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이슈를 좀 알려드리면 간략하게만 보여드릴 건데, 자, 이겁니다. 오늘 나온 이슈 말고요. 이건 9월 달이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9월 고다라고 적어드린 건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여기 날짜가 적혀 있거든요. 예. 9월 5일부터 8일까지 독일 미넨에서 IAA 모빌리티라고 해서 독일에서의 최대 모터쇼가 열립니다. 자동차 모터쇼인데 여기에 참석을 삼성전자가 해요. 그리고 삼성전자랑 삼성 디스플레이가 참석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참석을 해서 유럽 쪽 완성차 업체들을 만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만나서 자사의 차량용 반도체를 소개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 왜 하고 있냐면 얘가 중요한 겁니다. 홈페이지에서 가보잖아요. IAA 모빌리티 2024 써져 있고 이게 지금 메인 홈페이지입니다. 텔레시스의 첫 번째 페이지에 미넨 적혀져 있죠. 9월 4일에서 8일까지. 그 아래는 홀
B3, F10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 텔레티스가 여기에 참석을 합니다. 부스 하나 실제로 땄네요. 부스를 갖고 있어요. 여기 검색해보게 되면 홈페이지 안에서 텔레티스 적혀져 있고 똑같이 B3와 F10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여기에 가는데 텔레티스는 여기에서 부스를 가지고 있다. 뭔가 연관성을 묶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 거라서 약간 여기에 대한 좀 호재성도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9월 달에 한 가지 좀 이슈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약간 미리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자율주행 테마 같은 경우 약간 좀 테마성이 좀 짙은 종목도 있기 때문에 뭔가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밀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9월 달을 바라본다면 차량용 반도체들이 9월 달에 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차량용 반도체들은 이번에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 뭔가 테마성이 짙은 걸 빼고 싶다면 차량용 반도체 쪽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똑같은 자율주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또 소프트웨어를 강조해 주시고 실적이 좋은 전통 기업들 강조를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반도체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다 나누고 나니까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로봇 얘기는 좀 짧게 들을 수밖에 없겠는데 이가람 매니저님께 제가 대표로 여쭤볼게요. 지금 어쨌든 로봇주가 다시 관심을 받는 이유는 두산 로보틱스의 이 상장과 엮여 있는데 오늘 꼭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에 얘기해도 됩니까? 로봇주들은 사실 계속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트를 좀 보여드리게 되면 원래 최근에 가겠던 거는 이제 삼성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던 게 로봇주였었습니다. 네. 얘가 이제 1등 주였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LG 관련해서 새롭게 붙은 게 유진 쪽이었어요. 저희가 또 오늘까지 올라간 모습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지금 SK 쪽에서는 T 로보틱스가 또 약간 공장 자동화 쪽 붙으면서 T 로보틱스하고 V1T 이런 거 같이 붙고 있거든요. 뭔가 로봇 쪽이 스마트 팩토리와 협력 로봇 쪽 약간 두 가지 나눠지고 있는 것 같은데 대기업들하고 연관성 있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뭔가 뉴스거리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뉴일 로보틱스라고 있습니다. 뉴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SK온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다가 뉴스 기사가 정정이 됐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뭔가 SK, 그다음에 LG, 그다음에 삼성, 거기다가 이번에 하나 같은 경우도 로봇 사업 분야를 분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때 뭔가 지금 대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협력 로봇 쪽에서 계속적으로 봐야 될 거는 뭐 뉴런메카도 계속 봐야 되겠지만은 뉴런메카나 뭐 SPG나 이런 감속기 쪽 여기에다가 대기업과 연관성이 좀 많이 붙을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좀 계속적으로 유심히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SK온 같은 경우도 수주가 좀 이어지고 있고 뭔가 예. 조인트 벤처 설립 얘기도 다시 한번 나타나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대기업마다의 분야를 살펴놓고서 종목을 정해놓고 보시면 충분히 또 로봇주 관련된 것들도 9월 달에 어차피 두산 로보틱스 IPO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연말까지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가람 매니저의 이야기를 대표로 들어보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 혹시나 꼭 얘기하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1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안 계신 걸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조만간 저희가 늦지 않게 두산 로보틱스의 그 이슈 앞서서 다시 한번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는 꼭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점검 여기서 특이점은 마치고요. 이제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단 1거래일이 남은 상황에서 굉장히 박진감 넘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월수팀과 화목팀의 수익률 어떻게 될지 중계석에서 임민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